역사란 무엇인가? 제5장 진보로서의 역사. 30년 전 포이크 교수가 옥스퍼드의 근대사 강좌의 교수로 취임 연설을 했는데 그 한 구절을 인용함으로써 이야기를 시작하기로 하자. 역사에 대한 해석 욕구는 매우 뿌리 깊은 것이므로 과거에 대해서 어떤 건설적인 의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신비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지고 만다. 신비주의라는 것은 역사의 의미가 어딘가 역사 밖에, 즉 신학이나 종말론의 영역에 있다는 베르다에프나 니부어나 토인비 같은 저술가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냉소주의는 지금까지 몇 번이나 예를 들어왔지만 역사에는 아무 의미도 없다. 또는 어느 것이나 특별한 차이가 없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또는 무엇이나 자기가 선호하는 의미를 역사에 부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이 두 견해는 아마도 오늘날 가장 대중적인 역사관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서슴지 않고 두 견해를 물리치겠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손에는 과거에 대한 건설적인 견해라는 색다른 그러나 암시적인 말이 남는다. 포이크 교수가 어떤 생각으로 이런 주장을 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말에 대한 내 나름의 해석을 붙여볼까 한다. 아시아의 고대 문명도 마찬가지지만 그리스와 로마의 고대 문명은 근본적으로 비역사적이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헤로도토스는 역사의 아버지이긴 했지만 자식을 별로 낳지 못했다. 그래서 고전적 고대의 저술가들은 대부분 과거에 대해서나 미래에 대해서 거의 관심이 없었다. 투키디데스는 자기가 기술하는 사건 이전의 시대에는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중요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다. 루크레티우스는 미래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을 과거에 대한 인간의 무관심에 비추어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지나간 영원의 시간은 우리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라. 이러한 사실은 자연히 우리 사후 미래의 시간을 비추어주는 하나의 거울이다. 밝은 미래에 대한 시적인 환상이 과거의 황금시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환상의 형태가 된 것으로서 역사의 과정을 자연의 과정과 동일시한 순환론적 사고이다. 역사는 어딘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과거라는 의식도 없고 마찬가지로 미래라는 의식도 없었기 때문이다. 베르길리우스는 목가 제4편에서 황금시대로의 복귀라는 고전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만 아이네이스에서는 순환적인 견해를 깨트려 보려고 했다. 나는 광대한 영토를 물려주었노라 라고 한 것은 매우 고전적인 사상이며 그로 인하여 얼마 후에 베르길리우스는 거의 기독교적인 예언자로 인정받게 되었던 것이다. 역사적 과정이 나아가는 전방에 하나의 목표점을 가정함으로써 아주 새로운 요소를 끌어들인 것은 유대인이었고 나중에는 기독교도였다. 이리하여 역사는 그 의미와 목적을 갖게 되었지만 그 대신 현세적인 성격을 잃고 말았다. 역사의 목표점에 도달한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역사의 종말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역사 그 자체가 변실론이 된 것이다. 이것이 중세적 역사관이었다. 르네상스는 인본주의 세계라든가 이성우위 같은 고전주의적 견해를 부활시키고 더욱이 고전적인 비관주의적 미래관 대신 유대 기독교적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낙관주의적 견해를 수립했다. 이리하여 전에는 우리를 혐오하고 괴롭게 하던 시간이 이제는 친절하고 창조적인 것이 되었다. 호라티우스의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사멸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라는 말과 베이컨의 시간은 진리의 딸이다 라는 말을 비교해보라. 근대의 역사기술의 창시자인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자들은 유대 기독교적 목적론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 목표를 현세화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역사적 과정 그 자체의 합리적인 성격을 회복할 수 있었다. 역사는 지상에서의 인간 상태의 완성이라는 목표를 향해 진보하였다. 기본은 영국 계몽주의 시대의 최대의 역사가이지만 그 주제의 성질상 세계의 각 시대는 인류의 진정한 부후, 행복, 지식, 그리고 아마도 미덕까지도 증진시키고 있다는 유쾌한 결론을 기록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진보의 신앙은 영국의 번영, 세력, 그리고 자신감이 한창인 때 절정에 이르렀다. 그리고 영국의 저술가들과 역사가들은 그러한 신앙의 가장 열성적인 신자가 되었다. 이런 현상은 설명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알려져 있으므로 몇 가지 인용을 시도하여 최근에도 진보의 신앙이 여전히 우리 사고방식의 기저에 깔려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액터는 내가 첫 번째 강연 때 인용한 저서 케임브리지 근대사의 계획에 대한 1896년의 보고서에서 역사는 진보적인 과학이라고 말하고 그 제1권의 서론에서는 우리는 역사를 쓸 때의 과학적 가설로서 인간사에 있어서의 진보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쓰고 있다. 또 1910년에 출판된 이 책의 마지막 권에서 대학 시절 나의 지도교수였던 댐피어 교수는 자연의 자원에 대한 인간의 힘도 인류 복지를 위한 자원의 슬기로운 이용도 미래에는 무한히 발달할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내가 앞으로 말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미루어 솔직하게 인정하고 싶은 것은 나 자신이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받아 왔으며 나보다 15세 연장인 러셀에 나는 빅토리아 시대 낙관주의가 무르익었을 때 출생하고 성장했다. 나에게는 당시의 안일함과 희망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말에 서슴없이 찬성한다는 것이다. 베리가 진보의 관념이라는 책을 쓴 1920년에는 그 전에 비하면 이미 황량한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으며 그는 당시의 경향에 따라 러시아에서 현재의 공포 정치를 수립한 공론가들에게 그 책임을 돌려 비난했지만 그러면서도 그는 여전히 진보를 서양 문명을 생생하게 하고 움직이는 관념이라고 말했다. 그 후로 이런 이야기는 들리지 않았다. 러시아의 니콜라이 1세는 진보라는 말의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하지만 오늘날에는 서구에 심지어 미국의 철학자와 역사가들까지도 이제 와서야 니콜라이 1세에 찬성하고 있다. 진보의 가설이 논파된 것이다. 서양의 몰락은 이제 인용 부호가 필요 없을 만큼 흔한 말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요란스레 떠들어대는 소리를 제쳐놓는다면 실제로 일어난 일은 무엇인가? 이 새로운 사조는 누구의 손으로 만들어졌는가? 일전에도 러셀의 전반적으로 100년 전에 비하면 오늘날의 세계는 자유가 훨씬 적다라는 말을 듣고 은근히 놀랐지만 내가 아는 한도에서는 강한 계급적 편견을 나타낸 그의 유일한 말인 것 같다. 나에게는 자유를 재는 자도 없고 또한 다수자의 자유의 증대와 소수자의 자유의 감소를 저울질하는 법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어떠한 측정 기준에서 보더라도 러셀의 말은 터무니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나로서는 A.J.P. 테일러가 이따금 우리에게 들려준 저 옥스퍼드의 대학 생활에 관한 매력적인 묘사에 더욱 마음이 끌리는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문명의 몰락에 관한 모든 논의는 옛날의 대학 교수는 한여를 부리는 데 익숙했지만 지금의 대학 교수는 식사 후 자기가 손수 설거지를 한다는 사실을 의미할 뿐이다. 물론 과거의 한여였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학 교수가 설거지를 한다는 것도 진보의 상징일 수는 있다. 아프리카에서 백인의 우월성이 상실된 것은 대영제국 옹호자, 아프리칸도 공화당원, 금강주나 동강주의 투자가들에게는 걱정거리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보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진보의 문제에 있어서 1890년대의 의견보다 1950년대의 의견을, 러시아, 아시아, 아프리카의 의견보다 영어 사용 세계의 의견을, 맥밀런 씨에 따르면 결코 지금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한 적이 없는 시민의 의견보다 중류계급 인텔리들의 의견을 옳다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나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진보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아니면 몰락의 시대에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판단을 내리는 것을 잠시 뒤로 미루고 진보의 개념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가, 그 기저에는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가, 그 전제는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 수 없는 것인가 하는 점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우선 진보와 진화에 대한 혼란부터 정리해둘까 한다. 계몽주의 시대의 사상가들은 명백하게 상충하는 두 가지 견해를 믿었다. 그들은 자연의 세계에서의 인간의 지위를 인정하려고 노력했으며
따라서 역사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그들은 진보를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떤 근거로 자연을 진보하는 것으로 곧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으로 취급했는가? 헤겔은 진보하지 않는 자연과 진보하는 역사를 분명히 구별하여 이 난점을 극복했다. 다윈의 혁명은 진화와 진보를 동일시함으로써, 즉 역사와 마찬가지로 자연도 결국은 진보하는 것이라고 판명함으로써 모든 곤란은 제거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이것은 진화의 근원인 생물학적 유전과 역사상의 진보의 근원인 사회적 획득을 혼동함으로써 훨씬 중대한 오해의 길을 열었던 것이다. 이러한 구별은 누구나 알고 있고 뚜렷한 것이다. 유럽인이 낳은 아이를 중국인 가정에 맡기면 그 아이는 피부는 희지만 중국어를 쓰는 성인이 될 것이다. 피부색은 생물학적 유전이지만 어느한 인간의 내수활동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회적 획득물이다. 유전에 의한 진화는 몇천 년이라든가 몇백만 년을 단위로 측정되는 것이며 유사일의 인간에게는 아직 이렇다 할 생물학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획득에 의한 진보는 세대를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지난 여러 세대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있다. 현대의 인간이라고 해서 5,000년 전의 조상보다 더 큰 내수를 가진 것도 아니고 선천적으로 뛰어난 사고 능력을 가진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사고는 그 뒤에 여러 세대에서 걸친 경험에서 배우고 그것을 자기의 경험 속에 통합했기 때문에 그 유효성이 몇 배나 늘어난 것이다. 획득 형질의 유전은 생물학자들이 부정하는 것이지만 이것이야말로 사회적 진보에 있어서는 기초가 된다. 역사라는 것은 획득된 기술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됨으로써 이루어진 진보를 말하는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진보를 명확한 시작이나 종말이 있는 것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생각했어도 안 된다. 50년 전에 비하면 그 인기가 떨어졌지만 문명은 기원전 4,000년에 나일강 유역에서 발생되었다는 믿음이 있다. 오늘날 이 믿음은 천지창조가 기원전 4,004년에 되었다고 한 연대기와 마찬가지로 믿을 것이 못 된다. 문명의 탄생은 진보의 가설을 위한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문명은 결코 발생된 것이 아니라 한없이 완만한 발전의 과정이며 이따금 거기에 어떤 특수한 비약이 이루어졌던 것 같다. 우리는 진보나 문명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는 문제로 고민할 필요가 없다. 진보의 명확한 종말이라는 가설은 다시 더 중대한 오해를 낳았다. 헤겔은 프로이센 왕국을 진보의 끝으로 봄으로써 비난을 받아왔는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빅토리아 시대에 그 이름이 알려진 아놀드 오브 러그비는 헤겔을 능가하는 탈선을 했는데 그는 1841년 옥스퍼드의 근대사 책임 강좌의 교수가 되었을 때 취임 연설에서 현대사는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단계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제 시간이 꽉 차서 현대사 다음에 올 미래의 역사는 없는 듯이 생각된다고 말했다. 프롤레타리아의 혁명이 계급 없는 사회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한 마르크스의 예언은 논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약점이 적지만 역사의 종말에 대한 가정은 역사가보다 오히려 신학자에게 어울리는 종말론적 색채를 가지며 역사의 밖에 목표를 설정하는 오류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확실히 명확한 종말이라는 것은 인간들에게 매력적이고 역사의 전진은 자유를 향한 그칠 줄 모르는 진보라고 본 액턴의 비전은 차갑고 막연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러나 만일 역사가가 진보의 가설을 지켜야 한다면 진보를 하나의 과정으로서, 즉 계속되는 각 시대의 요구나 조건이 저마다의 독특한 내용을 이에 투입하는 과정으로 생각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역사는 단순한 진보의 기록이 아니라 진보적인 과학이라고 한 액턴의 주장의 의미인 것이다. 만일 여러분이 바란다면 역사는 두 가지의 의미에서, 즉 사건의 진로와 그 사건의 기록으로서 진보하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도 있다. 역사에 있어서 자유의 전진에 관한 액턴의 서술을 상기해보자.
빠른 변화에도 불구하고 진보가 늦었던 지난 400년 동안 자유가 지켜지고 굳혀지고 넓혀져서 마침내 이해되기에 이른 것은 폭력과 끊임없는 부종의 지배에 저항하여 약자들이 어쩔 수 없이 기울인 집단적 노력 때문이다. 액터는 사건의 과정으로서의 역사를 자유를 향한 진보라고 생각하고 이런 사건의 기록으로서의 역사를 자유의 이해를 향한 진보라고 생각했다. 이 두 과정은 함께 진행해왔다. 철학자 브래들리는 진화의 유추가 풍미하던 시대에 저술활동을 한 사람이지만 그는 종교적 신앙에 있어서 진화의 목적은 이미 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역사가에게 있어서 진보의 목적은 이미 진화된 게 아니다. 그것은 아직도 끝없이 먼 곳에 있으며 그 표적은 우리가 더 전진해야만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요성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다. 나침반은 소중하며 참으로 없어서는 안 될 길잡이이다. 그러나 그것은 갈 길을 제시한 지도는 아니다. 역사의 내용은 우리가 그것을 경험함으로써만 실현될 수 있다. 셋째 논점은 정상적인 인간은 역전도 탈선도 중단도 없이 계속된 진보를 믿은 적이 없으며 따라서 명확한 역전까지도 이 믿음에 반드시 치명적인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분명히 진보의 시대가 있듯이 퇴보의 시대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후퇴 뒤의 전진이 같은 지점이나 같은 방향을 따라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속단이다. 헤겔이나 마르크스가 말하는 3개 혹은 4개의 문명과 토인비가 말한 21개의 문명, 그리고 문명이 인간의 일생처럼 발흥, 쇠퇴, 붕괴를 겪는다고 보는 이론 도식은 그 자체로서는 무의미하다. 그러나 이러한 도식은 문명을 전진시키는 데 필요한 노력이 어느 지역에서 사라지면 후에 다른 지역에 다시 나타나기도 해서 역사 속에서 관찰되는 진보는 무엇이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결코 연속적인 것은 아니라는 명백한 사실을 보여준다. 만일 내가 실제로 역사의 법칙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면 어떤 시기에는 문명의 진보를 위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할 집단은 다음 시기에는 유사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법칙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 집단은 그 이전 시대의 전통, 흥미, 사상에 너무 깊이 물들어 있어서 다음 시대의 요구나 조건에 스스로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집단에게는 몰락의 시대로 보이는 것이 다른 집단에게는 새로운 진보의 시작으로 보이는 일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진보는 모든 사람에게 다 평등하고 동시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또 그럴 수도 없다. 최근 서양의 몰락을 예언하는 사람들이나 역사에 있어서 아무런 의도 인정하지 않고 진보는 사라졌다고 확신하는 회의론자들의 거의 모두가 지난날 몇 세대에 걸쳐서 문명의 전진에 있어서 지도적이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지역이나 계급에 속해 있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과거에 그들의 집단이 해온 역할이 이제는 다른 집단으로 넘어가는 것이라고 말해도 그들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는다. 그들에게 비열한 술책을 써온 역사가 뜻있고 합리적일 수 없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우리가 진보의 가설을 유지해야 한다면 이와 같은 비윤석이라는 조건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역사상 중요한 행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본질적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테면 시민적 권리를 만인 위에 확대하고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며 인종과 부의 불평등을 없애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일들만을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다. 즉 그들은 의식적으로 진보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역사의 법칙이나 진보의 가설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행위에 자기의 진보의 가설을 적용하고 그들의 행위를 진보라고 해석하는 것은 역사가이다. 그렇다고 이것이 진보의 개념을 무효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나는 이 점에서는 벌린경의 진보나 반동이라는 말을 무척 많이 남용해왔지만 공허한 개념은 아니다라는 말에 동의한다. 인간은 선배들의 경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는 자연에 있어서의 진화와 달리 획득된 자산의 전승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역사의 전제이다. 이 자산은 물질적 소유물과 자기의 환경을 지배하고 변경하고 이용하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
실제로 이 두 요소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상호작용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을 모든 구조의 기초로서 다룬다. 만일 노동이라는 말이 충분히 광범위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 공식도 수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술적 사회적인 지식이나 경험의 증대가 또한 넓은 의미의 환경에 대한 인간의 지배력의 증대가 수반되지 않는 한 자본의 단순한 축적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오늘날에 와서는 물질적 자원과 과학적 지식의 축적이라는 면에서 진보하고 있다는 사실과 기술적인 의미에서의 환경의 지배가 우세하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오히려 20세기에 들어와서 우리의 사회를 형성하는 작업에 그리고 국내적이건 국제적이건 사회적 환경의 지배에 있어서 과연 진보가 있었던가, 사실은 퇴보해 오지 않았는가 하는 점이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진화는 결정적으로 기술의 발달에 뒤져온 것이 아닌가. 이러한 의문을 조장할 만한 조짐은 확실히 있다. 그러나 나는 그 의문은 옳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도력이나 주도권이 어느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 세계의 어느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전환점이 역사에는 몇 번이나 있었다. 근대 국가가 성립되고 세력의 중심이 지중해에서 서유럽으로 넘어간 시기, 프랑스 혁명의 시기 등은 근대에 있어서의 그 현저한 예였다. 이런 시대는 언제나 사나운 동난의 시기이자 권력을 에워싼 투쟁의 시기이다. 낡은 권위는 힘을 잃고 오래된 국경은 사라진다. 야심과 원한의 격렬한 충돌 속에서 새로운 질서가 나타난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현재 이런 시대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회 조직의 여러 문제에 대한 우리의 이해나 또 이런 이해에 비추어서 사회를 조직하려는 우리의 선의가 퇴보하고 있다는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나는 이러한 이해나 선의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하고 싶다. 가령 이런 이해나 선의가 퇴보했다고 해도 우리의 능력이 줄었거나 우리의 덕성이 저하된 것은 아니다. 단지 우리가 대륙 사이, 국가 사이, 계급 사이에서의 세력 균형의 이동으로 인한 투쟁과 동난의 시대를 살고 있는 데서 그 능력이나 자질의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적극적 성과에 대한 그 유효성을 제한하고 좌절시키는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서방 세계에서 진보의 믿음에 대해 도전해온 힘을 가볍게 볼 생각은 없지만 나는 아직도 역사에서의 진보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진보의 내용에 대해서 더 말하라고 한다면 나는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에 명료하게 규정할 수 있는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생각은 19세기 사상가들이 종종 그렇게 가정한 것이지만 그것이 적응할 수 없는 무용지물임이 밝혀졌다. 진보에 대한 믿음이 결코 자동적이거나 불가피한 과정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 능력의 계속적인 발전을 믿는다는 뜻이다. 진보라는 것은 추상적인 용어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때에 따라 역사의 진로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역사 밖의 어떤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는 인간의 완성 가능성이나 지상에 있을 미래의 낙원 따위를 믿지는 않는다. 이에 관한 한 나는 역사 속에서는 완성을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나 신비주의자와 의견을 같이 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목표점을 향한 무한한 진보,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한도라는 것이 없는 진보의 가능성으로 만족하려 한다. 이런 진보의 관념이 없다면 대체 사회가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모든 문명사회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를 위해서 현존 세대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다. 더 나은 미래의 세계라는 명목으로 이런 희생을 합리화하는 것은 일찍이 신의 의도라는 명목으로 자행된 희생의 변호를 현세화한 것이다. 베리의 말을 빌리면 후대에 대한 의무라는 원리는 진보의 관념에서 직접 추론된 필연적 귀결이다. 아마도 이것은 변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만일 필요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변명하기 위한 방법을 모른다. 여기서 나는 역사에서의 객관성이라는 유명한 문제와 맞닥뜨린다. 객관성이라는 말 그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문제가 많은 것이다.
지난번의 강연에서 이미 말했던 것처럼 사회과학, 그중에서 특히 역사는 주관과 객관을 분리시키고 관찰자와 관찰되는 것 사이에 엄격한 구별을 강요하는 지식이론과는 조화되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에게는 양자 사이에 있는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의 복잡한 과정을 정당화할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 역사상의 사실은 원래 역사가에 의해서 인정되는 중요성 여하에 따라서 역사상의 사실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객관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역사에 있어서의 객관성은 사실의 객관성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관계의 객관성, 즉 사실과 해석,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관계의 객관성인 것이다. 나는 역사에 밖에 역사와는 독립된 절대적 가치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역사적 사건을 판단하려는 시도를 비역사적이라고 물리친 바 있는데 지금 그 이유로 되돌아가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의 개념도 역시 역사의 세계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과학의 세계에도 또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절대적인 진리 또는 절대적인 허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 명제 중에 가장 단순한 종류의 것뿐이다. 보다 복잡한 수준이 되면 예를 들어 역사가가 어떤 선배가 내린 판단에 대해서 논할 경우 보통은 그것을 절대적 허위라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불충분하다든가 단편적이라든가 오해를 일으키기 쉽다든가 그 뒤에 나온 증거 때문에 낡고 무의미한 관점의 산물이라면서 비난한다. 러시아 혁명의 원인을 니콜라이 2세의 우둔이나 레닌의 천재성에서 구하는 것은 매우 불충분하다. 심한 오해를 초래할 만큼 불충분하다. 역사가는 이런 종류의 절대자와는 손을 끊어야 하는 것이다. 로빈슨의 죽음이라는 슬픈 사건으로 되돌아가 보자. 이 사건에 관한 우리의 연구의 객관성은 사실을 올바르게 입수하는 데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실제적으로 의미 있는 사실과 우리가 무시할 수도 있는 우연한 사실과의 구별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별이 쉽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다.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성의 기준이나 시금석, 곧 우리가 생각하는 객관성의 기초가 분명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점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역사가란 교통사고에 의한 사상자를 줄이려는 단순하고도 한정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조사자보다는 불행한 인간이다. 역사가도 해석을 할 때 중요한 것과 우연한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가 가진 중요성의 기준을 필요로 하고 또 역사가 자신이 가진 목적과의 관련해서만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진화적 해석은 역사상의 필연적인 기능이기 때문에 이 목적은 어쩔 수 없이 진화하는 목적이 된다. 변화는 언제나 고정된 불변의 것으로 설명해야만 한다는 전통적인 가정은 역사가의 경험과는 어긋난다. 버터필드 교수가 한 말에 의하면 역사가가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 어떤 영역을 암암리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고 있겠지만 역사가에게 있어서 유일한 절대자는 변화인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절대자는 우리가 거기서 출발하는 과거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모든 현재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절대자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어떤 것이고 생성 과정에 있는 어떤 것이다. 우리가 나아가는 미래에 있는 어떤 것이며 우리가 그쪽으로 나아갈 때 비로소 형태가 갖춰지는 것, 또 우리가 나아감에 따라서 그 빛에 비추어서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차차 형성되는 그런 것이다. 이것은 역사의 의미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계시되리라는 종교적 신화의 배후에 숨은 세속적인 진리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정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절대자는 역사의 본질과 양립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의 견지에서 보면 하나의 절대자이다. 그것은 어떤 해석이든 마찬가지라든가 모든 해석은 그 나름의 시간과 장소에서는 옳다든가 하는 상대주의적 견해를 거부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판정하는 표준을 제공한다. 역사에는 이렇듯 방향 감각이 있으므로 우리는 비로소 과거의 여러 사건을 정돈시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며
또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의 인간의 에너지를 자유롭게 하고 이를 조직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자체는 언제나 진보하는 것이고 동적인 것이다. 우리의 방향 감각과 과거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나아감에 따라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진화하게 마련이다. 헤겔은 그 절대자를 세계정신이라는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내고 역사의 진로를 미래로 투입하지 않는 대신에 이를 현재에서 끝나게 하는 큰 오류를 범했다. 그는 과거를 향해서는 계속적인 진화의 과정을 인정하면서도 부당하게도 미래를 향해서는 그것을 거부하였다. 헤겔 이후에 역사의 본질을 가장 심각하게 생각한 사람들은 그것을 과거와 미래의 종합으로 보았다. 프랑스의 역사가 토쿠빌은 아직 당시의 신학적 표현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았고 비록 그 절대자에게 너무 편협한 내용을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문제의 핵심을 간파하였다. 그는 평등의 발전을 보편적이고 영원한 현상이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이 평등의 점차적이고 진보적인 발전이야말로 그들 역사의 과거이자 미래라는 것을 안다면 이 한 가지 발견만으로도 이러한 발전에는 그들의 주님의 뜻이라는 성스러운 특질이 주어진다. 여전히 미완성인 이 주제에 대해서는 역사의 중대한 장이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에게는 미래를 내다보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헤겔의 일면이 남아있어서 자기 학설의 기초를 주로 과거의 역사 속에서 구하려 했지만 그는 주제의 성질상 계급 없는 사회라는 절대자를 미래 속에 투입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베리는 진보의 관념이 과거와 미래에 대한 예언을 종합하는 이론이다라고 좀 어색하지만 같은 의도로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네이미어는 그 특유의 풍부한 신뢰를 들어 일부러 역설적인 말투로 역사가는 과거를 상상하고 미래를 상기한다고 했다. 미래만이 과거를 해석하는 열쇠를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에 있어서의 궁극적 객관성을 이러한 의미에서만 말할 수 있다. 과거가 미래에 빛을 비추고 미래가 과거에 빛을 비추는 것은 역사에 대한 합리화인 동시에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역사가를 객관적이라 칭찬하고 한 역사가가 다른 역사가보다 더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물론 그가 단순히 사실을 올바르게 입수한다는 뜻이 아니라 올바른 사실을 선택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올바른 중요성의 기준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떤 역사가를 객관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그 역사가가 사회와 역사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제한된 시야를 뛰어넘는 능력. 지난번 강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쯤은 어떻게 자기가 이 상황 속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가를 인식하는 능력. 즉 완전한 객관성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그 역사가가 자기 견해를 미래에 대해 투입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상황에 전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역사가들보다는 과거에 대해 더 깊고 더 지속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오늘날에는 완전한 역사를 쓸 수 있다는 액턴의 자신감에 동조하는 역사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역사가들에 비해서 보다 영속적이고 또 완전성과 객관성이 더 많은 역사를 쓰는 역사가들은 있다. 그런 사람들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이라고 할 만한 것을 가진 역사가들이다. 과거를 다루는 역사가는 미래에 대한 이해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객관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번 강연 때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역사란 과거의 여러 사건과 차차 나타나는 미래의 여러 목적 간의 대화라고 불렀어야 옳았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역사가의 해석이나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의 선택이나 둘 다 새로운 목표의 점진적인 출현에 따라서 진화해 간다. 가장 간단한 예를 들면 주요 목표가 입헌적 자유 및 정치적 권리에 조직하라고 생각했던 시대에는 역사가는 과거를 입헌적 및 정치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런데 경제적 및 사회적인 목적이 입헌적 및 정치적인 목적을 대신하기 시작하자 역사가는 과거를 경제적 및 사회적으로 해석하였다. 이런 과정에서 회의주의자가 새로운 해석이 낡은 해석보다 더 진실일 수는 없다.
어느 것이든 그 시대에는 진실이라고 주장한다면 그럴듯하게 들릴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 및 입헌적인 목적에 대한 관심보다 경제적 및 사회적 목적에 대한 관심이 인류 발전에 더 넓고 더 진보된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역사의 경제적 및 사회적인 해석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해석에 비해서 더 한층 발달된 단계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다. 낡은 해석이 부정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포섭되고 대치된 것이다. 역사 기술은 그 자체가 진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 사건의 진로에 대한 끊임없는 통찰로 넓이와 깊이를 마련하려고 한다는 의미에서 진보하는 과학이다. 이상이 과거에 대한 어떤 건설적인 견해가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던 뜻이다. 지난 2세기 동안 현대의 역사 기술은 위와 같은 진보에 대한 이중적 믿음 속에 성장해 왔으며 만일 이 믿음이 없었다면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 진보에 대한 믿음이야말로 역사 기술의 중요성의 기준을 주고 참된 것과 우연한 것을 구별하는 표준을 마련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괴테는 그 생애의 마지막 무렵의 대화에서 이 어려운 문제를 좀 난폭하게 매듭지었다. 시대가 내리막길에 있을 때는 모든 경향이 주관적이 되지만 반대로 모든 일이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성장하고 있을 때는 모든 경향이 객관적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역사의 미래나 사회의 미래를 믿어야 하는 의무는 없다. 우리의 사회가 파괴되어 버린다든가 차차 망해간다든가 또는 역사가 신학으로 문학으로 타락해 버린다든가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은 지난 200년 동안에 우리가 알아온 그런 의미에서의 역사는 아니다. 그런데 미래 속에서 역사적 판단의 궁극적 기준을 구하는 이론에 대해서는 이미 다 아는 대중적인 반대 의견이 있으므로 나는 그런 반론을 다루지 않을 수 없다. 보통 그런 이론은 성공이 판단의 궁극적 기준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옳다고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존재할 것은 모두 옳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지난 200년 동안 역사가 움직여 나아가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이 방향이 전체적으로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고 인류가 나쁜 상태에서 좋은 상태로,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로 나아간다고 믿었다. 이런 역사가는 단지 방향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장한 것이다. 그가 과거의 연구에 적용한 중요성의 기준은 역사가 나아가는 진로에 대한 감각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이 진로에 도덕적인 책임이 있다는 감각이었다.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 사이에 있다는 대립은 해소되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해 압도적인 신뢰를 하던 시대의 산물인 낙관적인 견해였다. 휘그 당원이건 자유당원이건 헤겔파건 마르크스파건 신학자건 합리주의자건 모두 이 견해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었다. 지난 200년 동안은 이 견해가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공인된 절대적인 해답이었다고 해도 별로 과장이 아닐 것이다. 그 반동이 불안과 비관주의라는 현재의 분위기와 함께 나타나서 이것이 역사의 의미를 역사 밖에서 구하는 신학자들과 역사에 있어서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는 회의주의자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게 된 것이다. 존재와 당위의 대립은 절대적이고 해소될 수 없다든가 가치는 사실에서 제거될 수 없다든가 하는 주장이 사방에서 일어나 극도로 강조된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잘못된 견해인 것 같다. 몇 명의 역사가나 역사관계 저술가를 생각나는 대로 골라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살펴보기로 하자. 기본은 그의 역사서술에서 많은 페이지가 이슬람교의 승리를 논하는 데 할애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마호메트의 제자들이 동양세계에서는 여전히 세속적 및 종교적 권리를 다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7세기에서 12세기 사이에 스키타의 평원에서 내려온 야만인의 대군에 대해서는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비잔틴 왕국의 위험이 이 무질서한 공격을 격퇴하고 물리쳐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납득이 안 될 만한 이야기는 아니다.
물은 역사란 사람들이 행한 일의 기록이며 하지 못한 일의 기록은 아닌 것이다. 그런 이상 역사는 불가피하게 성공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영국의 경제학자 토니 교수는 역사란 승리를 차지한 여러 힘을 앞으로 내세우고 패배한 여러 힘을 그 뒤로 밀어냄으로써 현존하는 질서에 필연성이라는 외관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역사가가 하는 일의 본질이 아닐까. 역사가는 반대팔을 경시해서도 안 되고 간신히 얻은 승리를 독주한 듯이 그려도 안 된다. 때로는 패자가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승자와 똑같은 공헌을 한 일도 있다. 이것은 모든 역사가가 알고 있는 원칙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역사가는 승자이거나 패자이거나 무언가를 성취한 사람들을 문제로 삼는다. 나는 크리켓사의 전문가는 아니다. 그러나 크리켓사를 장식하는 것은 수백 점을 딴 사람들의 이름이지 0점을 얻거나 실격한 사람들의 이름은 아닐 것이다. 역사에서는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만한 민족만이 우리의 주의를 끈다는 헤겔의 유명한 말은 사회 조직의 한 형태의 독점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혐오스러운 국가 숭배의 길을 열어놓았다고 비판받아 왔는데 그것은 당연한 비판이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헤겔이 말하고자 한 것은 옳으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사이의 구별을 표현하고 있다. 자기들의 사회를 일정 수준까지 조직화하는 데 성공한 민족만이 원시적 야만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역사에 등장하는 것이다. 칼라일은 프랑스 혁명사에서 루이 15세를 세계 무법 정신 그 자체라고 불렀다. 그는 이 말을 좋아하여 후에 좀 더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얼마나 새롭고 강범하고 현기증 나는 운동인가. 이것은 제도의, 사회 조직의, 개인 정신의 운동이며 더욱이 그것들은 어제는 서로 협력하고 있었던 것이 오늘은 서로 미친 듯이 충돌하는 형편이다. 불가피한 일이다. 세계 무법 정신도 약할 대로 약해져서 마침내 붕괴하고 말았다. 이 기준도 역사적이다. 어떤 시대에 적합했던 것이 다른 시대에는 무법이 되고 그 때문에 비난을 받는 것이다. 벌린경조차도 철학적 추상이라는 고지에서 내려와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을 연구하게 되자 위와 같은 관점으로 전향한 듯이 보인다. 그는 역사적 필연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고 얼마 안 되어 한 방송에서 도덕적 결함에도 불구하고 비스마르크를 천재로서 그리고 최고의 정치적 판단력을 가진 전 세계 정치가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라고 격찬했으며 이 점에서 자기들의 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는 데 실패했던 오스트리아의 요셉 2세, 로베스피에르, 레닌, 히틀러 같은 인물들과 비교하고 있다. 이것은 기묘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의 현재의 관심사는 판단의 기준이다. 비스마르크는 자기가 다루고 있는 재료를 잘 알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소용도 없는 추상적인 이론에 끌려다녔다고 벌린경은 말한다. 그가 주는 교훈에 의하면 실패란 보편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체계적인 방법이나 원리만을 선호하여 가장 유용한 것을 거부하는 데서 온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역사에 있어서의 판단 기준은 보편적 타당성을 요구하는 원리가 아니라 가장 유용한 것이라는 뜻이다. 거의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리가 이 가장 유용하다는 기준에 의거하는 것은 비단 과거를 분석하는 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누군가 현재의 위기로 보아 영국과 미국을 합해서 단일 주권 국가로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이에 대해 매우 현명한 견해라고 동의할지도 모른다. 그 사람이 다시 정치 형태로는 입헌군주제가 대통령제보다 좋다고 말한다면 여러분은 그것도 역시 매우 현명한 견해라고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그 사람이 더 나아가 영국의 왕관 아래서 두 나라의 재통일을 위한 정치운동에 헌신하자는 계획을 내놓는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은 시간 낭비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하려 할 때 여러분은 이런 종류의 문제는 무언가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기초로 논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역사적 조건 하에서 어떻게 유용한가를 기초로 논해야 한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 경우 여러분은 대문자 H로 시작되는 대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큰 죄까지 저지르면서 역사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사람에게 말할지도 모른다. 정치가의 과제는 도덕이나 이론의 측면에서 보아 무엇이 바람직스러운지 고려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지금 세계에 존재하는 여러 세력을 고려하는 것, 당면한 목적의 실현을 향해 그 힘을 어떻게 지도하고 조종하는가 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역사의 해석에 의거해서 내리는 정치적인 결정은 이와 같은 절충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역사의 해석도 마찬가지로 절충에 뿌리박고 있다. 어떤 바람직하고 추상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의거해 과거를 비난하는 것만큼 커다란 오류는 없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말은 불쾌한 내용을 포함하게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가장 유용한 것이라는 중립적인 말로 대체하도록 하자. 나는 이번 강연에서 몇 번이나 벌린경의 의견에 반대해 왔지만 논의의 마지막에 와서 이 정도라도 의견 일치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은 기쁜 일이다. 그러나 가장 유용한 것이라는 기준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 적응이 쉽다든가 간단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즉각적인 판단을 내리게 하는 기준도 아니고 또한 존재하는 것은 모두 옳다는 견해에 굴복하는 기준도 아니다. 역사상에는 의미심장한 실패라는 것도 없지 않다. 역사에는 소위 지연된 성공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있다. 오늘의 명백한 실패에도 내일의 성공에는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되는 수가 있다. 이를테면 자기 시대보다 빨리 태어난 선각자를 들 수 있다. 사실 이 기준이 거의 부동적이고 보편적이라고 부르는 기준보다 나은 장점의 하나는 그것이 우리의 판단을 연기시켜주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비추어 판단을 바로잡게 하는 점이다.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거리낌 없이 말한 프랑스의 무정부주의자 프루동은 나폴레옹 3세의 쿠데타를 그것이 성공한 후에 용납하였지만 추상적이고 도덕적인 원리를 부정했던 마르크스는 프루동이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에 대해 비난하였다. 긴 역사적 안목으로 되돌아보면 아마도 우리는 프루동이 잘못했고 마르크스가 옳았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다. 비스마르크의 업적도 이 역사적 판단의 문제를 검토할 때 훌륭한 출발점을 제공하고 있다. 나는 가장 유용한 것이라는 벌린경의 기준에 찬성하기는 하나 그가 그것을 좁고 단기적인 범주 안에서 적용하고 그것으로 크게 만족해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다. 비스마르크는 정말로 유용한 것을 창조했던가? 나는 그가 이룩해 놓은 일이 엄청난 재난을 낳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독일 제국을 이룩한 비스마르크나 그것을 염원하고 그 건설을 도운 독일 국민을 비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가인 이상 나에게는 제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마침내 재난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독일 제국의 구조에 무언가 숨은 결함이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아니면 독일 제국을 낳은 내적 조건에 이기적이고 공격적이 되는 숙명이 숨어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독일 제국이 만들어질 당시 유럽과 세계의 무대는 이미 꽉 차 있어서 기존 강대국 사이에 침략적 경향이 매우 강했고 그 때문에 새로운 침략적 강대국의 출현만으로도 큰 충격을 일으켜 조직 전체를 붕괴시키고 말았던 것인가. 마지막 가설에 의하면 이 재난의 책임자는 비스마르크와 독일 민족이라든가 또는 그들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잘못일 것이다. 우리는 사실 맨 마지막에 관계한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비스마르크의 업적에 대해서 또 그것이 얼마나 유용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면 역사가는 많은 문제에 대답해야 하지만 나는 역사가가 아직 이런 문제에 확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1880년대의 역사가보다 1920년대의 역사가가 더 객관적 판단에 접근했다는 것, 1920년대의 역사가보다 오늘날의 역사가가 더 접근했다는 것, 오늘날의 역사가보다 2000년대의 역사가는 더 접근하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에 있어서의 객관성이 눈앞에 있는 어떤 고정적인 판단 기준에 의거한 것이 아니고 또 그럴 수도 없으며 오히려 미래 속에 있다가 역사의 과정이 진전함에 따라 발전하는 기준에만 의거하고 또 의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 주장을 실증하는 것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역사는 비로소 의미와 객관성을 획득한다. 그러면 사실과 가치 사이에 있는 또 다른 대립을 보자. 가치는 사실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 이러한 명제는 반쯤은 진리이지만 반쯤은 거짓이다. 가치 체계가 얼마나 환경의 여러 사실에 의해서 형성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싶으면 한 시대 또는 한 나라를 지배하는 가치 체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자유, 평등, 정의 같은 가치 체계를 나타내는 말의 내용이 역사적으로 변화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지난번 강연 때 주의를 환기한 일이 있다. 그러면 도덕적 가치의 보급에 주력해온 하나의 제도로서 기독교 교회를 예로 들어보겠다. 원시 기독교에서의 가치와 중세 교황 정치에서의 가치, 또는 중세의 교황 정치에서의 가치와 19세기의 프로테스탄트 교회에서의 가치를 비교해보라. 또 이를테면 오늘날 스페인의 기독교 교회가 퍼뜨리고 있는 가치와 미국의 기독교 교회가 퍼뜨리고 있는 가치를 비교해보라. 이런 가치의 차이는 역사적 사실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 또 노예제도, 인종차별, 아동의 노동력 착취를 일반적으로 부도덕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 지난 1세기 반의 역사적 사실을 생각해보라. 가치는 사실로부터 끌어낼 수 없다는 명제는 적어도 단편적이요, 오해를 초래하기 쉽다. 이 명제를 거꾸로 뒤집어 보자. 사실을 가치로부터 끌어낼 수는 없다. 이것도 반쯤은 진리이지만 또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쉬우므로 조건이 필요해진다. 사실을 알고자 할 때 우리가 내놓는 문제나 우리가 손에 넣는 해답은 우리의 가치체계에 의해 촉진된다. 환경의 여러 사실에 우리가 어떤 상을 부여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가치에 의해서, 즉 우리가 사실에 접근할 때 매개로 사용하는 범주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이 상은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실의 하나이다. 가치는 사실 속에 섞여서 그 본질적인 부분을 이룬다. 우리의 가치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갖추고 있는 본질적인 부분이다. 우리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환경을 우리에게 적응시키는 능력도,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여 역사를 진보의 기록으로 만들어 나가는 능력도 모두 우리의 가치를 통해서 획득되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과 환경과의 투쟁을 크게 가장하여 사실과 가치 사이에 잘못된 대립이나 분열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는 사실과 가치 사이의 상호 의존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객관적인 역사가란 이 사실과 가치가 서로 얽히는 상호 과정을 가장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역사가를 말한다. 이 사실과 가치의 문제에 있어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진리라는 일상적 단어이다. 진리라는 말은 사실의 세계와 가치의 세계 양쪽에 걸쳐져 있으며 그 양쪽 요소로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영어 특유의 성질은 아니다. 라틴계 언어에서 진리에 해당하는 말이나 독일어의 바르하이트나 러시아어의 프라우다나 모두 이런 이중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언어는 단순한 사실의 진술이나 가치 판단만이 아니라 양쪽 요소를 다 포괄하는 진리라는 말을 요구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지난주 내가 런던에 갔던 것은 하나의 사실일 수 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일상적으로 진리라고 부르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어떠한 가치적 내용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건국자들이 독립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자명한 진리를 언급할 때 여러분은 이 명제의 가치적 내용이 사실적 내용을 압도한다고 느낄 것이고, 따라서 이것을 진리로 간주해야 하느냐의 여부를 의심할 것이다. 이러한 양극 사이에 어딘가에 역사적 진리의 영역이 있다. 첫 번째 강연 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가는 사실과 해석, 사실과 가치의 양자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분리할 수가 없다. 정적인 세계라면 여러분은 사실과 가치의 분리를 선언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적인 세계에서는 역사란 무의미하다. 역사는 그 본질상 변화이며 운동이며 진보이다. 그래서 나는 결론적으로 진보는 역사기술의 기초가 되는 과학적 가설이라고 한 액턴의 말로 되돌아가기로 하겠다. 만일 바란다면 여러분이 과거의 의미를 역사 밖의 초합리적인 힘에 의존시키고 역사를 신학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 또 만일 하려고만 한다면 역사를 문학으로 바꾸어 버릴 수도 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역사는 역사 그 자체에서 방향 감각을 발견하고 그것을 수용하는 사람만이 쓸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선가 왔다는 믿음은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는 믿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래를 향해서 진보하는 능력에 대한 믿음을 상실해버린 사회는 곧 과거에 스스로 이룩한 진보에 대한 관심도 상실할 것이다. 내가 첫 번째 강연의 소두에서 말했던 것처럼 역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은 우리의 사회관을 반영하는 것이다. 나는 이제 사회의 미래와 역사의 미래에 대한 나의 신념을 밝힘으로써 출발점으로 되돌아왔다. 역사에 대한 해석 욕구는 매우 뿌리 깊은 것이므로 과거에 대해서 어떤 건설적인 의견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신비주의나 냉소주의에 빠지고 만다. 이성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은 지난 여러 세대의 경험을 축적함으로써 자기의 잠재적인 능력을 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있다. 인간은 선배들의 경험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는 자연에 있어서의 진화와 달리 획득된 자산의 전승을 기초로 한다는 것이 역사의 전제이다. 인류가 추구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때에 따라 역사의 진로에서 나타나는 것이지 역사 밖의 어떤 원천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아니다. 역사에 있어서의 객관성은 사실의 객관성이라기보다는 단순한 관계의 객관성, 즉 사실과 해석, 과거와 현재와 미래 사이의 관계의 객관성인 것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절대자는 우리가 거기서 출발하는 과거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고 현재에 있는 어떤 것도 아니다. 모든 현재의 사고는 필연적으로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역사에 있어서의 절대자는 아직도 완성되지 못한 어떤 것이고 생성 과정에 있는 어떤 것이다. 미래만이 과거를 해석하는 열쇠를 줄 수 있다. 과거가 미래에 빛을 비추고 미래가 과거에 빛을 비추는 것은 역사에 대한 합리화인 동시에 역사에 대한 설명이다. 어떤 역사가를 객관적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첫째, 그 역사가가 사회와 역사 속에 놓여 있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제한된 시야를 뛰어넘는 능력. 지난번 강연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반쯤은 어떻게 자기가 이 상황 속에 휘말려 들어가 있는가를 인식하는 능력. 즉 완전한 객관성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그 역사가가 자기 견해를 미래에 대해 투입하고 따라서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상황에 전적으로 국한되어 있는 역사가들보다는 과거에 대해 더 깊고 더 지속적인 통찰력을 가졌다는 뜻이다. 과거를 다루는 역사가는 미래에 대한 이해를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비로소 객관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지난번 강연 때는 역사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말했지만 오히려 역사란 과거의 여러 사건과 차차 나타나는 미래의 여러 목적 간의 대화라고 불렀어야 옳았을 것이다. 과거와 미래 사이에 일관된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 때 역사는 비로소 의미와 객관성을 획득한다. 역사에 있어서의 진보는 사실과 가치 사이의 상호 의존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이다. 객관적인 역사가란 이 사실과 가치가 서로 얽히는 상호 과정을 가장 깊이 통찰할 수 있는 역사가를 말한다. 첫 번째 강연 때 내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가는 사실과 해석, 사실과 가치의 양자 사이에 서 있는 것이다. 역사는 그 본질상 변화이며 운동이며 진보이다.